여러분, 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가슴만 쾅쾅 치다가 결국 여기까지 왔네요. 지금 제 나이 58, 남들은 이제 좀 살만하겠다. 여행도 다니고 손주 재롱이나 보겠다. 하지만 제 인생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저라면 어쩌시겠어요? 시댁 식구들이 수십억 원대 재산은 자기들끼리 싹 갈라먹고 이제 껍데기만 남은 91살 시어머니를 아무것도 안 받은 우리 집 앞에 툭 던져 놓는다면요. 그것도 가장 믿었던 남편이 그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웃으면서 그 노인네 손을 잡으실 수 있겠어요? 그날은 아침부터 날이 유난히 찌푸둥했어요. 머리 위로 낮게 깔린 구름들이 꼭 내 머리채를 잡고 끌어내리는 것 같았죠. 내 무릎은 귀신같이 비가 올 걸 알았는지 아침부터 욱신거리기 시작했어요. 베란다에 나가 널어둔 빨래를 걷는데 덜 마른 수건에서 나는 그 꿉꿉한 냄새가 꼭 내 인생 냄새 같더라고요. 30년 넘게 이 집안의 며느리로 살면서 내 몸에 밴 건 향수 냄새가 아니라 제사상에 올릴 전을 부칠 때 베어든 찌든 기름 냄새와 시어머니 뒷수바라며 묻은 락스 냄새뿐이었으니까요. 괜히 마음 한구석이 허한 게 꼭 무슨 일이 터질 것만 같은 그런 예감 있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퇴근한 남편 영수 씨가 평소엔 현관문 들어서자마자 밥 줘 소리부터 하던 사람인데 그날은 웬일로 내 눈치를 살살 보더라고요. 가방을 내려놓는 손길이 머뭇거리고 헛기침을 몇 번이나 해대는지. 정희야, 오늘 저기 형님들이랑 누님이 어머니 모시고 식당에서 보자네. 중요한 결정할 게 있다나 봐. 당신도 같이 가야 해. 중요한 결정? 무슨 결정인데? 어머니 병원비 정산이라도 하신대? 내가 묻자. 남편은 고개를 돌리며 가보면 알아. 하여튼 빨리 준비해. 늦으면 누님 성격에 또 한 소리 들을라. 하고 재촉만 하더군요. 중요한 결정. 그때 눈치를 챘어야 했어요. 그 여우 같은 시누이 명숙 형님이랑 자기 주머니 채우는 데만. 혈안이 된 큰 아주버님들이 모이자고 했을 땐 절대로 우리한테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걸요. 저는 평소처럼 화장도 대충하고 목이 다 늘어난 카디건 하나 걸치고 따라 나섰죠. 내 몰골이 어떠하든 그들은 관심도 없을 테니까요. 식당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아주 가관이었어요. 한 명에 10만 원은 좋게 넘을 법한 고급 한정식집이었는데 방 안의 감도는 공기는 얼음장보다 차가웠죠. 테이블 위에는 육전이며 신선로며 진귀한 음식들이 줄줄이 차려지는데 누구 하나 젓가락을 드는 사람이 없었어요. 91세 되신 우리 시어머니는 정신이 가물가물한지 구석자리에 앉아 냅킨만 손가락으로 연신 만지작거리고 계셨죠. 그 옆에서 시누이 명숙 형님은 코끝에 걸친 돋보기 안경 너머로 무슨 서류를 뚫어지게 후고 있었고요. 옳게 왔어? 여기 좀 앉아봐. 다른 게 아니라 우리도 이제 나이가 있고 어머니 거취를 좀 확실히 정해야 할 것 같아서 불러냈어. 시누이가 그 특유의 뱁새 눈을 치켜뜨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던 강남의 그 알토란 같은 작은 빌딩,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실 때 남기신 경기도의 땅들. 이미 3년 전부터 시누이랑 큰집 형님들이 짜고 어머니를 구슬려 자기들 명의로 다 돌려놓은 거 말이에요. 우리 막내네는 애들 대학 등록금 모자라서 쩔쩔맬 때도 어머니 재산은 건드리는 거 아니다라며 정직하게 살았는데 그 수십억 재산이 자기들 주머니로 들어갈 땐 입 싹 닫던 사람들이었어요. 30년 동안 막내 며느리라고 부려먹기만 하고 명절이면 올케가 솜씨가 좋잖아. 한마디로 부엌대기 삼던 그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형님, 어머니 거치라니요? 큰형님 댁에서 계속 모시기로 작년에 가족회의 때 정했잖아요. 저희는 막내고 맞벌이 하느라 여건도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제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러자 큰 아주버님이 헛기침을 크게 하더니 목소리를 깔고 말하더군요. 막내야, 알다시피 우리 집사람도 이제 관절이 안 좋아서 거동이 예전 같지 않잖니. 그리고 우리 집은 이제 손주들이 수시로 들락거려서 정신도 없고. 노인네가 저러고 계시면 애들 정서에도 안 좋고 말이야. 내가 손끝도 야무지고 지금 집에서 쉬고 있으니까 이제 내가 효도할 차례 아니겠냐? 자식된 도리가 있잖아. 효도. 그놈의 효도 소리만 들으면 저는 이제 자다가도 발작을 할 것 같아요. 재산 다 해먹을 땐 어머니를 잘 아는 능력 있는 자식이고 이제 돈 한 푼 안 남고 기저귀 갈아주고 수발들 일만 남으니까 막내의 도리를 찾나요? 저는 시누이를 쏘아봤습니다.
신우이는 강남 건물 팔아서 지 자식들 유학 보내고 호의호식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머니가 입고 계신 분홍색 스웨터 소매가 다 해져서 실밥이 터져 나온 걸 보니까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형님들 정말 너무하시네요. 어머니 재산 그 많던 거 다 어디 갔어요? 제가 모를 줄 아세요? 재산은 큰 집이랑 형님이 다 가져가셨잖아요. 저번에 제가 어머니 통장 정리해 드리려고 보니까 잔고가 10만 원도 안 남았던데 그 돈 다 어디로 흘러갔는지 지금 여기서 다 밝혀볼까요? 제 목소리가 식당 복도까지 울려 퍼졌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 옆에서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던 남편 영수, 이 화상 같은 인간이 제 옆구리를 푹 찌르더니 입을 뗐습니다. 형님, 누님. 알겠습니다. 제가 어머니 모실게요. 자식된 도리가 있지 어떻게 우리 엄마를 요양원에 보냅니까? 제 가슴이 아파서 안 되겠습니다. 저희 집으로 모셔올게요. 정희야, 당신도 내 맘 알지? 이해해 줄 거지?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제 길을 의심했죠. 뭐라고?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그 남편 손을 식탁 밑에서 손톱이 박히도록 꽉 꼬집고 비틀었지만 이 인간은 고통을 참으며 끝까지 실실 웃더군요. 마치 자기가 이 집안의 성인군자라도 된 것처럼 형들 앞에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어머, 역시 우리 막내. 영수야, 내가 제일 효자다. 옳게 들었지? 영수가 저렇게 효심이 깊다니까. 내가 어머니 짐은 내일 사람 시켜서 바로 보낼게. 아유, 이제야 내 마음이 좀 놓이네. 옳게 고마워. 신우이는 마치 쓰레기 봉투를 남의 집 앞에 내다 버리는 사람처럼 환하게 웃으며 가방을 챙겨 일어났습니다. 식당을 빠져나오는 내내 다리에 힘이 풀려 몇 번이나 비틀거렸습니다. 남편 영수 씨는 뒤에서 시어머니의 팔짱을 끼고는 엄마, 이제 우리 집 가자. 정희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 거야 라며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더군요. 그 모습이 얼마나 가증스러운지 차 문을 부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저는 시동도 걸기 전에 남편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야? 미쳤어? 누구 마음대로 모신다는 소리를 해. 나랑 상의 한마디 없이 그게 자식돌이야. 당신은 퇴근하면 그만이지만 24시간 어머니랑 붙어서 기저귀 갈고 밥 차려야 하는 사람은 나라고. 남편은 운전대를 잡으며 미안한 기색도 없이 대꾸하더군요. 야, 정희야. 사람이 좀 곱게 써라. 우리 엄마야. 남도 아니고 우리 엄마인데 형님들이 저렇게 사정하시는데 거기서 어떻게 거절을 하냐? 당신도 오늘 봤잖아. 누님이랑 형님들이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힘들어? 돈 수십억 챙길 때는 안 힘들고 이제 늙은 노모 수발 들려니까 힘들어 죽겠대. 당신 눈에는 그게 사정하는 걸로 보여? 나한테 짐 떠넘기고. 지들은 발 뻗고 자겠다는 소리로 안 들리냐고. 말 좀 가려서 해. 어쨌든 결정된 거야. 내일 어머니 짐 온다니까 방 좀 치워놔. 그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30년 전 이 집에 시집 오던 날이 생각나더군요. 가난한 막내네라고 무시당하면서도 나중에 내가 너희 꼭 챙겨주마 하시던 시어머니의 약속. 그 약속을 믿고 시누이 애들 과외비 보태주고 큰집 제사 때마다 며칠 전부터 가서 기름 냄새 맡으며 전을 부쳤던 제 청춘이 너무 아까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내게 돌아온 건 텅 빈 통장과 병든 시어머니뿐이라니. 다음날 아침 예고도 없이 퀵서비스 기사가 우리 집 배를 눌렀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이민 가방 2개와 박스 몇 개가 거실로 밀고 들어왔죠. 시누이는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그저 문자 한 통 옳게 어머니 당뇨약은 아침 식후에 꼭 챙겨줘. 가끔 밤에 배회하시니까 문 단속 잘하고. 그 문자를 보는 순간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잠시 후 택시를 타고 온 시어머니가 거실 한복판에 멍하니 서 계셨습니다. 91살. 한때는 서슬퍼런 기세로 저를 부리던 시어머니였는데 이제는 초점 없는 눈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말씀하시더군요. 야야, 여기가 어디냐? 명숙이는 어디 가고 나를 이런 좁아터진 데다 데려다놔. 좁아터진 데. 수십억 재산을 다 나눠준 자식들 집 놔두고 대출금도 다 못 갚은 우리 집 24평. 아파트가 어머니 눈에는 성에 안 차셨나 봅니다. 저는 말없이 어머니를 안방으로 모셨습니다. 남편은 엄마, 여기가 이제 엄마 방이야 라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정작 어머니의 대소변 묻은 옷가지를 세탁기에 넣는 건 제 몫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옥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밤마다 내 가방 어디 갔냐? 누가 내 돈 훔쳐갔다며 거실을 돌아다니며 소리를 지르셨고 남편은 피곤하다며 기마개를 하고 잠들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거실 바닥에 묻은 이물질을 닦아내며 결심했습니다. 이렇게는 못 산다. 죽어도 이렇게는 못 죽는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어머니가 잠든 틈을 타 시누이가 보낸 이민 가방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옷가지들 사이를 뒤지던 중 가방 안쪽 깊숙한 안감을 누가 가위로 자른 흔적이 보이더군요. 그 안에는 검은색 비닐봉지에 꽁꽁 쌓인 낡은 가계부 하나와 통장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를 여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것은 시어머니가 아직 정신이 멀쩡하시던 시절 자식들이 재산을 빼앗아 갈 때마다 피눈물을 흘리며 적어둔 비밀 일기장이었습니다. 2021년 5월 14일. 명수기가 왔다. 강남 건물을 팔아야 양도세가 적게 나온다며 인감도장을 가져갔다. 그 돈이 30억인데 내 통장에는 5천만 원만 넣어주고 나머지는 지 아들 유학 비용으로 쓴단다. 나는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다. 2022년 11월 8일. 큰아들 정수가 사업이 망했다고 울고불고 난리다. 경기도 땅 팔아서 10억을 줬다. 막내 영수한테는 비밀로 하란다. 막내는 가난해서 돈 주면 형제들 싸움 난다고. 미안하다 막내야. 일기장 곳곳에는 시누이가 어머니를 협박하거나 구슬려 도장을 찍게 만든 정황들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시누이가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낸다고 협박하며 받아낸 각서에 사본까지 끼워져 있더군요. 어머니는 치매가 오기 전 자식들이 자신을 버릴 것을 예감하셨던 걸까요? 막내 며느리가 그래도 제일 마음이 곱다. 나중에 내 가방은 꼭 막내네로 보내다오라는 마지막 문구를 읽는 순간 저는 소리내어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무기는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30년 동안 참아온 서름, 그리고 우리 가족을 기만한 저 이기적인 형제들에게 대갚아줄 시간이 온 겁니다. 저는 즉시 남편을 불렀습니다. 거실에 어머니를 앉혀두고 남편 앞에 그 일기장 복사본을 내던졌습니다. 이거 봐. 당신이 그렇게 존경하는 형님이랑 누나가 무슨 짓을 했는지 똑똑히 보라고. 당신은 효도한답시고 내 등골 빼먹고 있는데 당신 식구들은 이미 우리를 쓰레기통에 버린 지 오래라고. 남편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하며 일기장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게 누님이 그럴 리가 없다고? 여기 날짜랑 금액 다 적혀 있잖아. 당신 누나가 어머니 인감 훔쳐서 땅 판 것까지 다 적혀 있어. 이거 형사처벌이야, 알아? 남편의 손이 덜덜 떨리더군요. 평생 형들 그림자에 가려 얘만 하던 남편의 눈에도 처음으로 분노의 불꽃이 튀었습니다. 저는 그 기세를 몰아 시형제들에게 단체 문자를 날렸습니다. 내일 오후 2시 저희 집으로 다 모이세요. 어머니 유산에 관한 아주 재미있는 증거를 찾았습니다. 안 오시는 분은 바로 변호사 대동해서 검찰청으로 가겠습니다. 다음날 오후 우리 집 거실은 폭발하기 직전의 화상 같았습니다. 시누이 명숙은 들어오자마자 옳게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짓이야 라며 삿대질을 했고 큰 아주버님은 막내가 교육을 잘못 시켰구먼이라며 혀를 찼습니다.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차를 내왔습니다. 다들 오셨네요. 자, 이제 연극은 그만하시죠. 형님들이 어머니 정신없을 때 가로챈 그 수십억 원. 여기 어머니가 직접 쓰신 증거들이 다 있습니다. 인감 도용, 증여, 무효 소송. 제가 법률 자문까지 다 받고 온 거 아시죠? 저는 테이블 위에 일기장 복사본과 함께 변호사 명함을 올려두었습니다. 시누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리더니 바닥에 주저앉더군요. 거실의 공기는 무겁다 못해 질식할 것 같았습니다. 시누이 명숙 형님은 바닥에 흩어진 일기장 사본들을 떨리는 손으로 집어들더니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안색이 수시로 변했습니다. 하얗게 질렸다가 이내 불그락 푸르락 했다가 마지막엔 흑빛이 되어 입술을 부르르 떨더군요. 큰 아주버님은 애써 태어난 척하며 헛기침을 해댔습니다. 이게 다 노인네가 망령 들어서 헛소리 써놓은 거지. 옳게 이런 낙서 같은 걸 가지고 우리를 협박하겠다는 거야. 우리가 어머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차갑게 웃었습니다. 낙서요?
아주버님, 이 일기장에 적힌 부동산 매매 날짜랑 등기부등본 날짜가 소름 끼치게 일치하더라고요. 그리고 신우이 형님, 여기 적힌 인감증명서 발급 대장 확인해보면 누가 뗐는지 다 나오겠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망령 타령을 하세요. 이거 법정 가면 판사님이 누구 손 들어줄까요? 효도 명목으로 가져간 수십억 원이 노무의 통장에 단 한 푼도 남지 않았는데 그게 정상적인 증여라고 보겠냐고요. 제 기세에 눌린 신우이가 갑자기 제 무릎을 꽉 잡으며 목소리를 깔았습니다. 옳게 아니 정이야. 우리가 다 한 식구인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사실 나도 그 돈 다 내가 쓴 거 아니야. 애들 아빠 사업 자금 보태고 애들 뒷바라지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지. 내가 나중에 어떻게든 갚으려고 했어. 갚으려고 했다고요? 형님, 어머니 짐 우리 집에 던져놓고 연락 한 통 없으실 때 그 생각하셨어요? 잘 부탁해라는 문자 한 통에 어머니 당뇨약만 툭 던져 놓으셨을 때 그때 갚을 생각하셨냐고요. 저는 신우이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식구. 형님들한테 우리 막내네는 식구 아니었잖아요. 재산 나눠 가질 땐 남보다 못한 취급하고 이제 짐덩이만 남으니까 막내의 도리 찾으며 들이미는 게 무슨 식구예요. 옆에서 가만히 듣던 남편 영수 씨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평소 형들 앞에서 쥐죽은 듯 지내던 그 사람이었는데 이번엔 목소리에 힘이 잔뜩 실려 있더군요. 형님, 누님. 저 정말 실망했습니다. 저는 우리 집이 가난해서 엄마가 나한테 줄 돈이 정말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형들한테 땅이랑 건물 갈 때도 나보다 형들이 잘 살아야 집안이 일어난다는 엄마 말 믿고 참았다고요. 근데 이게 뭡니까? 내 아내 정희가 30년 동안 형님들 뒤치다꺼리하는 동안 형님들은 우리 엄마 도장 훔쳐서 빌딩을 팔아치워요. 저 이거 못 참습니다. 정희가 하자는 대로 할 겁니다. 남편의 예상치 못한 강경한 태도에 큰 아주버님과 신우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이때다 싶어 미리 준비해둔 합의서를 식탁 위에 탁소리 나게 올려놓았습니다. 자, 이제 선택하세요. 1번, 지금 제가 내민 합의서에 도장 찍고 가족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하느냐. 2번, 이 서류 그대로 들고 변호사 사무실 가서 형사 고소하고 수십억 원대 반환 소송 들어가느냐. 아주버님들 사회적 지위 있으시죠? 조카들도 이제 결혼할 나이인데 부모가 할머니 재산 빼돌렸다는 소문나면 참 좋아하겠네요. 신우이는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합의서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합의서의 내용은 단호했습니다. 첫째, 신우이와 큰아주버님은 각각 5억 원씩을 어머니 명의의 간병 전용 신탁 통장에 즉시 입금할 것. 둘째, 매달 어머니 생활비와 간병료 명목으로 각 가구당 250만 원씩 정희의 계좌로 입금할 것. 셋째, 모든 명절과 제사는 이제 큰아주버님 댁에서 주관하며 정희는 더 이상 가사 노동에 참여하지 않는다. 뭐? 5억씩이나? 그리고 매달 250만 원? 옳게 너 미쳤어? 우리가 무슨 돈이 있다고. 신우이가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습니다. 돈이 없으시다고요? 형님 작년에 바꾼 외제차랑 아주버님 골프 회원권만 팔아도 충분하겠는데요. 수십억 원 가져가신 거에 비하면 이건 10분의 1도 안 되는 돈이에요. 어머니가 남은 생애 동안 제대로 된 대우 받으며 사시게 하려는 최소한의 보상이라고요. 싫으시면 법대로 하세요. 저 지금 당장 경찰서 갈 준비돼 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가방을 챙기는 신용을 했습니다. 남편 영수 씨도 옆에서 누님 그냥 찍으세요. 저도 이번엔 안 봐드립니다 라고 거들었죠. 결국 1시간 가까운 실랑이 끝에 신우이와 큰아주버님은 패배한 군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인감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들이 나간 뒤 거실엔 정적이 흘렀습니다. 안방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깊은 코고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고 있었죠. 남편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정희야, 나 정말 몰랐어. 엄마가 저렇게까지 서글프게 일기를 쓰신 줄은. 저는 남편의 어깨를 조용히 다독였습니다. 여보, 이제 시작이야. 당신은 효도하고 싶댔지? 이제 당신이 직접 해. 그 돈으로 최고급 간병인 부를 거고 당신은 퇴근해서 어머니 말동무만 해드려. 똥오줌 받아내고 밥 차리는 건 이제 사람 써서 할 거니까. 그게 당신이 말한 자식된 도리를 지키면서 내 인생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야. 그날 이후 제 삶은 기적처럼 변했습니다.
매달 5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생활비가 제 통장으로 꼬박꼬박 들어옵니다. 그 돈으로 저는 전문 간병인 아주머니를 고용했습니다. 아주머니가 오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요즘 저는 아침마다 수영을 배웁니다. 물속에서 팔다리를 휘저을 때마다 제 어깨를 짓누르던 시댁의 무게가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 들어요. 운동이 끝나면 근처 카페에 앉아 따뜻한 라떼 한 잔을 마시며 책을 읽습니다. 남들은 평범하게 누리는 이 일상이 제게는 눈물 나도록 소중한 선물 같습니다. 시누이와 아주버님들은요, 명절 때마다 저한테 전화해서 올케, 이번 제사는 어떻게 할까? 라며 예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자릅니다. 형님, 합의서 잊으셨어요? 제사는 큰 집에서 하시고 저는 어머니 모시고 당일 아침에 잠깐 들르기만 할게요. 아, 제사 음식 주문하시는 비용은 저번에 보내드린 생활비에서 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가끔 거실에 앉아 계신 시어머니를 봅니다. 정신이 돌아오실 때면 제 손을 잡고 막내야, 내가 미안하다. 내가 너를 너무 고생시켰다며 눈물을 글썽이시죠. 예전 같으면 그 한마디에 마음이 약해졌겠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미안함은 돈과 시스템으로 보상받아야 한다는 것을요. 저는 어머니의 손을 맞잡으며 말합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이제 좋은 세상 보면서 편히 계세요. 형님들이 보내준 돈으로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릴게요. 여러분, 착하게 사는 것과 바보처럼 사는 건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받고 계신가요? 참는 게 미덕인 시대는 끝났습니다. 내 몫을 주장하고 부당함에 맞서 목소리를 낼 때 비로소 진정한 존중이 시작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무거운 이민 가방을 든 며느리가 아닙니다. 제 인생의 핸들을 직접 쥐고 운전하는 박정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지금 당장 가슴속의 울분을 꺼내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내 인생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의 용기 있는 발걸음을 응원하며 제 긴 이야기를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